A급이건 B급이건 C급이건 일단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번민에 빠지게 되었다. 어디에다 대고 앙변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인민재판도 아무려면 그렇게 지독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간 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했고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일 같기도 했다. 분노가 치밀기도 했고 얼떨떨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고 막연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으며 슬프기조차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돌려 생각해 보아도 아무하고도 이 문제에 대하여 상의할 수 없다는 사실의 인식이었다.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했다. 상대는 학생이었다. 이 마당에 어느 학생을 붙잡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은 바야흐로 무주공산이었다. 혁명이 따로 있는가? 이것이 바로 혁명이었다. 인간의 열정이 이상하게 고조되어 분출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인류사에는 분명히 있었고 이런 시대의 절정기에는 인간은 어차피 잔인하게 뿜어지는 피의 분수를 보고서야 진정하는 존재였음을 역사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전공이 전부 역사나 세계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명색이 대학 교수인 주제에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들은 갑자기 목의 뒷덜미가 화끈 달아오름을 느꼈다. 정말 목이 잘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환각에 그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은 A급에 올라있는 5명의 교수 중에 자그마치 3명이 영문과 소속이라는 사실이었다. 교수 신기일, 부교수 이창조, 조교수 민기구는 분명히 3분 다 영문학과의 교수들이었다. 학생들이 주장한 A급 분류 이유는 수사기관 출신으로 특채된 교수이고 3회 이상 정부 시책을 적극 옹호하는 논설문을 신문지상에 발표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신기일 교수나 이창조 교수, 민기구 교수가 그런 짓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모르면 몰라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것이 확실했다. A급으로 분류된 교수들은 당장 학교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끔찍한 짓을 강요하려면 누가 보아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교수를 A급에 내건 이유는 객관적으로 없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기야 학생들이 설령 A급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도 그들이 쉽사리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정말로 기이한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학과의 여자 조교와 연애에 빠져 본처와 이혼하고 본처는 자식들과 자살을 했으며 그는 재혼하였으나 결국 그녀와 이혼하고 이제는 호라비로 살아가고 있는 박찬호 교수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스캔들 교수의 제1호였다. 그의 이름이 빠진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이 인사말씀이 발표된 이튿날 학내에서는 대대적인 학생 시위가 있었다. 과연 개학 이후 지금까지의 침묵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고요였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다. 학생처 직원들의 통계로는 2,000명 이상이라는 것이었다. 말이 2,000명이지 그것은 가히 인산이네였다. 그렇게도 조용하던 학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로 뒤덮이다니 정말 가슴이 섬찟한 일이었다. 그들은 북을 치거나 꽹과리를 울리며 학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플래카드에는 끔찍끔찍한 문구가 쓰여 있었다. 어용 교수 물러가라. 무능 교수 물러가라. 이것은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없이 외쳐대는 구호에도 자주 오르내렸다. 투기꾼 교수 물러가라. 탤런트 교수 물러가라.
스캔들 교수 물러가라 라는 구호도 가끔 들려왔다. 하물며 교정의 구석 시멘트 바닥에는 군사 파쇼 대항하는 무장봉비 준비하여 전면전을 펼치자라는 과격한 문구도 있었다. 처부수자 악살 정권, 파괴하자 기만 정권, 학살 원흉, 아무개를 단두대로 보내자. 북쪽이 누구 땅이냐? 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느냐? 대학생들의 이런 구호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유치하기 짝이 없고 현실성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구호로서 현수막의 글귀로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에서는 비상한 무게와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장 세상이 뒤바뀌는 듯한 혁명적 분위기가 학내에 충만하였다. 이 땅에는 실로 겁나는 한 세월이 도래해 있었고 그것은 날마다 그 골을 깊게만 했다. 학원에서 정상적인 강의가 이루어진다거나 독서와 연구가 정착되어 그야말로 아카데믹한 분위기가 충만된다거나 하는 것은 실로 바랄 수 없었다. 대학가는 하루하루를 숨 가쁘게 넘기고 있었다. 학생들이 발표한 리스트에 올라간 교수건 아니건 간에 그들은 한결같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붙여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다만 먼지 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이 열띤 학생들의 시위 행렬을 건너다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새삼스럽게 사회와 대학이 이런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지만 한껏 놀랄 따름이고 위축된 그들의 머리에 무슨 신통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무릇 폭발과 부패란 어떤 한 가지 상태가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지 않고 괴어있거나 굳어있을 때 약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원활한 신진대사란 꼭 인사이동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 인사가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교수가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수란 원래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그는 많은 연구 업적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많은 저술을 하는 교수는 왠지 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신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으로 비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데모는 연일 계속되었다. 학교의 교무 행정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러나 학생처건 교무처건 누구 하나 나서서 학생들의 시위 행렬을 저지하려 하지 않았다. 비슷한 양상의 학생 시위는 며칠을 두고 계속되었다. 그것은 가히 보는 이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광적이었다. 그러한 학생들은 똑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교내를 시위할 뿐 다른 행동을 더 취하지는 않았다. 오후 서너 시가 되면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썰물처럼 교내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인접해 있는 비군의 재선거장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제야 범민주 대표격인 구경철 후보의 자원봉사원으로 뛰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구경철 후보의 선전비라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방이나 소주집 시외버스 터미널 등지에서 유권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선거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쉽게 결론을 유도해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이 구경철 후보의 자원봉사대라는 사실도 일절 내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구경철 후보 지지 쪽으로 유도하였다. 자원봉사자라 하지만 무슨 등록을 한 것도 아니었고 완장을 찬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구경철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했다. 그들은 다들 개인적으로는 구경철 후보와는 친면이 없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좋아서 구경철 후보를 지원할 뿐이었다. 그들이 구경철 후보를 좋아하는 이유란 구 후보 자신과
그를 추천한 제야 단체 총연합이란 단체가 그들의 구미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제야 민주 단체 총연합회란 정치단체는 본질적으로 혁신 정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감한 통일정책의 추진을 주장하였으며 집권당을 포함한 3야당의 보수성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연계성을 야합이라 하여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들이 보건대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것으로 보였다. 집권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교 분석이 아니라 전면 부정이었다. 그것은 가히 혁명적 분위기였다. 그런데다가 그들의 정책을 설명하고 보수 사당을 공격하는 구경철의 신랄한 달변은 과연 현아와도 같은 웅변이었다. 듣는 이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고야마는 구경철 변호사의 그 신랄한 언변이야말로 금상첨화격으로 대학생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데 큰 구실을 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오히려 그들이 펼치는 시위와 파괴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론을 구경철 변호사의 연설을 듣고 늦게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경철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대학생들의 화염병 투척과 총장실 점거, 전면적인 수업 거부 등 일련의 파괴 행위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다. 파괴 행위가 미화되기 위해서는 이론의 포장으로 들씌워져야 한다. 대학생은 다소간 젊음의 혈기라든가 대학 간의 경쟁성, 시대적 조류, 무엇보다도 제야 세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운동권 학생들의 강력한 리드에 따라 겁없이 행동하고 있으나 사실 마음 한구석에 불안의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경철 변호사의 일장 연설을 듣고 나면 이런 불안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이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학생들은 구경철 후보의 선거운동에 아주 열렬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제5장 흐르는 물. 비지역 재선거 입후보자 합동요새가 하루로 다가왔다. 홍영희 교수는 너무나 정신을 잃고 살아온 일주일이었기에 그것을 분명히 의식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히려 분명히 의식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흐릿하게 망각되어 버렸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비록 흐릿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엄연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슬그머니 윤곽을 흐리고 망각이나 된 듯한 꼴을 하고는 의식의 선상에서 가물거렸던 것이다. 자신이 왜 그런 상태에 처해야 하는가 그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9시경 누가 아파트 문의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그녀는 다소 놀란 마음으로 현관 쪽으로 뛰어갔다. 이 시간에 이렇게 초인종을 누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입니다. 사진반 학생들이에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고리를 따면서 홍영이는 자신의 가슴이 마구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자신이 사진반의 지도교수를 맡은 것이 결코 짐이 된다거나 후회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옷매무새를 살펴보았다. 정장 차림은 물론 아니었지만 학생들을 맞이할 수 없을 정도의 실내옷도 아니었다. 그녀가 걸치고 있었던 옷은 집안에서 입는 평상복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따주고 얼른 안방으로 돌아갔다. 머리와 얼굴을 매만지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절차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왠지 학생들 중에 김연길이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레 얼굴에 신경이 쓰였다. 이슬처럼 정순하고 사슴처럼 착해 보이는 그가 악마처럼 잔인하고 송곡처럼 신랄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어쩐지 김연길에게서는 주저라든가 거리낌 같은 것이 없는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해도 지금 그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참으로 낯선 것이었다. 왜 학생들을 냉정하고 엄격하게 대하지 못하는가? 선생 노릇을 한두해 했는가? 외모가 깨끗하고 재능이 뛰어나며 성격이 개성적인 학생을 어디 한둘 보았던가? 그녀는 그들에게 예쁘게 보이거나 화려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지레하다거나 늙은이 티가 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들어왔다. 제일 앞에 염해창이 들어왔고 국흥식, 김영길, 안영다리가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시커멓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들은 거실로 올라와 소파에 한 사람씩 내려앉았다. 홍영이의 아파트에는 처음인 모양이었다. 그들은 가만히 눈을 내리깔고 앉아 있었다. 교수라 하지만 상대가 여성인 까닭에 조금은 긴장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중 김영길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옆에다 내려놓았다. 김영길은 왠지 자신의 가슴이 두근거려진다고 느꼈다. 가슴이 두근거릴 이유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홍 선생을 여자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를 여자로 생각할 때 그녀의 모습은 한결 뚜렷해지는 듯 했고 뭔가 시야가 트이는 것 같았다. 자신이 우겨서 그녀를 사진반의 지도교수로 모셔온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듯 했다. 땀에 젖고 열에 들뜨고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던 그녀의 손에 자신이 손이 잡혔을 때의 형용할 수 없었던 격한 감동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이윽고 홍영이가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봄이 풍성한 실내 옷을 입고 있었으나 작지 않은 키와 마르지 않은 몸매 때문에 여성다운 곡선이 유연히 비치고 있었다. 강의실에서 보던 그녀의 모습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너희들 다 왔구나. 그래,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그녀는 학생들을 이렇게 맞이하기가 거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커피물도 준비하지 않았다. 네, 선생님. 내일이 비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제1차 합동유세의 날입니다. 제야민주세력 총연합 공천으로 나간 구경철 후보께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왔니? 너희들도 그 후보의 운동원들이냐? 네, 그렇습니다. 열렬히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완연했다. 그들은 헐렁한 티셔츠나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정신없이 쏟아낸 사람의 흔적이 여견했다. 합동유세가 끝난 후 비읍에서 그대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김영길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일주일 사이 영길은 조금 변한 듯 했다. 얼굴이 햇빛에 그을려 구릿빛이 된 데다가 조금 여위어 있었다. 가보고도 싶지만 도무지 구 변호사하고는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어. 구 변호사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선생님을 초청하신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 학교가 있는 데서 비읍도 불과 30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기분이 잠시 센티멘털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그럼 내일 가보기로 하자꾸나. 그리고 우리 사진반은 현장 촬영을 하기 위해 완전 장구를 갖추어 가기로 했습니다. 풍경화나 포트레이트만이 사진의 소재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밤도 꽤 되었으니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학생들은 몰려나갔다. 그들은 왜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일까? 새삼스런 의혹이 홍영이의 가슴에 일었다. 그것은 그들이 힘을 합쳐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다. 자신이 무슨 소용이 있기에 구경철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덤비는 것일까? 정말 내키지 않은 일이었으나 이제는 안 갈 수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몰려다니는 학생들의 위압감에 눌려버린 것이다. 오늘 밤에 본 김영길에게서는 앳되고 청순한 듯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는 듯 했다. 저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과시했다니 거짓말같이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달리 넓고도 끔찍한 가슴과 어깨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쇠 같은 단단함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듯했다. 홍영이는 김연기를 보는 순간 가슴을 찌르는 듯한 전율과 오금을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정말 무서운 힘이 내재되어 있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홍영이는 김연길에게 내재되어 있는 힘이 왠지 파괴적인 힘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무엇을 건설하거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그것은 기존의 어떤 것, 정신적인 것이건 물질적인 것이건 간에 깨부수는 대로 주로 쓰이는 듯이 느껴졌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 구두를 신고 있는 김연길의 등판에서는 더더욱 폭발적인 힘이 솟구치는 듯했다. 학생들이 물려나간 거실에는 정적만이 깃들었다. 벽시계의 시계침 돌아가는 소리가 새삼스러웠다. 고요가 창조의 조건일 수는 있다. 홍영이는 구두의 정신적인 작업을 하는 자신의 거처나 연구실이 절대적으로 고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작업의 조건일 뿐이지 창조 그 자체의 조건은 아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고요와 정돈도 중요하지만 소란과 혼돈도 필요하다. 고요하기만 하면 인간의 사념은 간혹 잡념으로 흐를 위험도 있는 것이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응접소파의 보조의자 위에 큼지막한 카메라백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놓고 간 것이었다. 보조 테이블을 위치로 보아 틀림없이 김연길이가 놓고 간 듯했다. 얼핏 김연길이가 혼자서 아파트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금 그녀의 가슴에는 전류와도 같은 전율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전류처럼 금방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일정 기간 동안 전해왔다. 그녀는 몸을 흔들었다. 그것은 진정 알 수 없는 감각이었다. 자신의 강단 경력이 몇 년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자기의 감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은 강렬하게 김연길의 초인종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물며 김연길이 카메라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이 생각하는 위치에 올감해 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마음은 마음대로, 몸은 몸대로 제각기 놀았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자신은 어쩌면 파멸의 절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초인종 소리가 다시 나지 않았다. 김연길은 그걸 가지러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를 기다리는 홍영이의 마음은 일각이 여삼추였다.